이윤과 인구수를 연결해 지었을 때 굉장히 크게 비례하는 관계는 은행, 주차장, 그리고 쭉 내려가서 인구와 크게 상관이 없는 것들은 소방서, 보건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그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지도를 이렇게 다각형으로 구분을 지어서 오른쪽이 조금 더 촘촘하고 왼쪽이 좀 덜 촘촘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왼쪽이 이제 그 커피 전문점, 그리고 오른쪽이 초등학교의 어떤 분포인데 당연히 초등학교는 우리가 상업시설이 아니니까 인구에 비례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분석에서 던지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네.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상관관계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인구의 비례에 따라서 시설물의 밀도, 그래서 카페의 밀도가 나타나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커피 전문점은 엄청나게 큰 상관관계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초등학교도 마찬가지로 커피 전문점이랑 큰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러니까 함의를 던집니다. 분석에서 좋은 건 뭐냐면 누구나 데이터 분석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있지만 이게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왜 초등학교라는 시설이 상업시설이랑 이렇게 대응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애초에 교육이라는 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이건 좀 잘못된 통계가 아닌가, 잘못된 정책이 아닌가, 이런 거를 바로 통계적인 근거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실 때에는 지금처럼 유의미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방금 이런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태까지 나온 상관관계는 여기서 이제 트릭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X축, Y축 두 개에 대해서 그 인구 밀도에 대한 시설물의 밀도가 단지 2차원이잖아요. X, Y축이니까. 그런데 요거 한번 볼게요. 페이지가 지금 9페이지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입시를 앞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우리가 입시 공부를 한다는 건 사실 교과 외에 있는 또 다른 비교과를 공부를 하는 걸 텐데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본인이 자소서를 쓰면서 참고했던 논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참고한 논문은 이제 네이처에서 나온 논문인데 왜 우리가 지역에서 그 개발하는 것이 다른 인접한 국가에 피해를 줄 수가 있잖아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브라질의 사례인데 브라질에서 아마존 유역을 개발하는 행위가 전 세계적으로 혹은 인접 국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결국에는 마찬가지로 좋은 저널이라고 하더라도 적합한 통계를 바탕으로 주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메콩강의 문제처럼 이제 이 문제는 브라질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남아메리카 전역에 영향을 미치는 관계, 그리고 지구 환경의 탄소 억제 관계에 대해서 어필합니다. 핵심은 이쪽 그래프예요. 이 왼쪽 아래 보시면 똑같이 여태까지 나온 바처럼 마치 우리가 초반부에 봤었던 온도 상승에 따른 아이스크림의 판매량 혹은 인구 밀도에 따른 시설물의 밀도,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X, Y축에 대한 상관관계가 나오는데요. 이건 뭐냐면은 최고 기온이 그리고 평균 기온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1도 올랐을 때, 우리가 평균 기온이 1도 올랐을 때 그 평균 기온이 최고 기온이 안 오른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던지는 메시지는 최고 기온이랑 평균 기온이랑 같이 오르면서 어쨌건 사막화가 엄청나게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지는 건데 흥미로운 거는 이 데이터가 3차원입니다. 3차원. 왜냐하면은 여태까지는 X축, Y축에 대한 두 가지의 데이터만을 가지고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를 판단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카운트, 그러니까 해당에 일치되는 날짜가 몇 개가 있는지를 중첩해서 이 벌어진 사건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들어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상관관계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도 방법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좋은 저널이라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복잡한 분석법을 쓴다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플로팅을 할 것이냐, 어떻게 내 논리에 맞게끔 설득할 것이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 그림에 있는 것처럼 분포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산점도를 나타내서 내 주장하는 바를 상관관계로 나타내는 것들, 이게 통계 분석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도서가 몇 개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일단 제가 찾아봤을 때는 14페이지를 보시면 도서 이 두 개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누워서 읽는 통계학은 말은 되게 쉬워 보이는데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수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잘 묘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체에 있는 통계학 책에서 딱 두 개만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 두 개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통계학 도감은
통계 분석에서 쓰는 메소드가 잘 정리되어 있어서 넣어놨는데요. 예를 들면은 통계학 도감에 16페이지에 있는 통계학 도감의 목차를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통계 분석법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아까 전에 우리가 상관관계를 배웠기 때문에 예를 들면 14페이지에 보시면 상관계수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두 변인이 우리가 얘네들 양의 상관관계가 있네라고 해서 그 상관관계를 있네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상관관계의 인덱스가 정확히 몇이냐 해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에 대한 수치로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부터, 그리고 나서 어떤 분포에 대한 내용부터 해서 거의 모든 통계 분석 기법이 담겨 있기 때문에 통계학 도감을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거는 사실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바로 이 파트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서 정말 심심치 않게 나오는 수행평가가 수학자 조사하기 이런 내용인데, 이제 본인의 어떤 관심사가 통계 혹은 컴퓨터 사이언스 아니면 데이터 어널리시스라고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해당하는 수학자들을 찾아야 될 텐데, 요게 있는 분들은 사실 저희가 학교에서 다루기 좋은, 그리고 수행평가를 다루기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뭐 피어슨의 상관계수, 그리고 윌콕슨, 그리고 피셔의 메소드도 있고, 그리고 나이팅게일도 있듯이 정말 우리가 통계에서 많이 쓰이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이 통계 기법이 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를 하실 때 이 책 하나만 있어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핵심은 사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19페이지에 보시면 크게 통계는 기술 통계와 추적 통계로 나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 기술 통계로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 고등학교 때에서 배우는 내용이 추적 통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 통계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셋에 말 그대로 대표값을 찾아내는 거죠. 평균과 분산이 어때? 아니면 이들 간의 상관계수는 어때? 어떤 표준화 변량은 어때? 이 정도로 데이터가 가진 어떤 특징, 이거를 기술 통계학적으로 풀어내는 것들. 그런데 추측 통계학은 말 그대로 고등학교에 올라가서 확통을 배우면서 배우는 어떤 통계적인 추정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래서 표본의 정보, 그러니까 모집단에서 있는 표본의 특성, 그리고 신뢰 구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두 집단의 유사도가 어떤 정도인지, 혹은 가설 검증을 해볼 수 있는 내용들. 그래서 추적 통계학으로 나뉘는데요. 저희는 이번에 다루는 거는 기술 통계학 내용만 다룹니다. 그리고 이제 오전에 수학 통계 특강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박스 플라팅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게요. 우리가 분포를 나타내는 데 있어서 우리가 중학교 때는 히스토그램으로 그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X축에 각각의 어떤 빈이 있을 때 그 계급에서 얼마나의 카운트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때 이걸 가만히 보시면 이 그래프를 우리가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사실은 이 히스토그램을 바꾸는 방법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4분의 수로 나눠서 그 분포 정도를 시각화하는 박스 카운팅 방법입니다. 조금 더 쉽게 나온 그림이 바로 이 그림인데요. 결국에 우리가 예쁜 정규 분포의 형태의 분포가 있다고 했을 때 이 박스 카운팅이 매치되는 방법론은 바로 말 그대로 메디안, 그래서 우리가 쓰고 있는 중위수가 가운데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퍼센테이지로 나눴을 때 25%, 25%, 25%의 영역을 이렇게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에는 우리가 누군가를 설득할 때 시각화를 잘해야지 그 사람이 똑같은 데이터를 보고 이런 의미구나를 완벽하게 소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스 카운팅을 쓰면은 결국에 이제 내가 주장하려고 하는 바가,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거는 이제 왼쪽에 있는 박스 카운팅은 메디안이 가운데 있지만 오른쪽에 21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오른쪽에 있는 그 박스 플랫에서 보면은 메디안이 가운데 있고 아래가 훨씬 파이가 크잖아요. 그 말은 똑같은 그림을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상상을 해보는 거죠. 상상을 했을 때 얘는 저렇게 왼쪽처럼 예쁜 정규 분포가 아니고 오른쪽으로 정말 크게 치우친 형태의 그래프겠구나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똑같이 플로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적합한 그림을 그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은 이제 입시 사례를 보여드릴게요. 이 분석 기법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나중에 이제 본인의 진로에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실제로 박스 플로팅을 해보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안 나옵니다. 정말 예쁜 그래프인 바로 왼쪽 같은 그림은 안 나오고요. 실제로는 요 오른쪽 같은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굉장히 치우친 분포. 그러면은 우리가 자소서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소서를 쓸 때에는 결국에는 내가 심층사고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선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죠. 그래서 지금 보는 것처럼 사실 일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히스토그램을 우리가 얻을 수도 있고 분석을 시도할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재미있는 나만의 분석으로 도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막 엄청 분석을 할 때, 통계 분석을 할 때 어려운 분석을 시도했다고 좋은 연구가 아니고 이렇게 일상에서의 쉬운 연구로 하더라도 깊이죠. 내가 그 비뚤어진 그 박스 플러팅에서 비뚤어진 그래프를 그렸을 때 그 그래프가 나타나고 있는 함의 그리고 비뚤어진 그래프를 수학적으로 나타냈을 때 어떻게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지 이런 것처럼 똑같은 소스여도 얼마나 심층성 있게 들어가느냐가 결국에 그 학생의 지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학교에 따라서 스타일이 달라질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영재학교에 지원을 하고 내가 수학 또는 과학 분야에서의 나만의 영재성을 드러내라라고 하면 바로 이런 내용을 제시를 하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전사고를 쓴다라고 했을 때 본인이 여태까지의 뭐 학업적으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소스를 써라라고 한다고 하면 바로 이 내용에 대해서 작성을 하는 거죠. 핵심은 말 그대로의 영재성 혹은 우수성이라는 말은 똑같은 교육 과정 내에서 배울 수 있는 내용을 얼마나 심층성 있게 전달할 수 있느냐 핵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배워야 하실 거는 뭐냐면 지금 세상은 데이터셋이 워낙 많고 AI한테 넣으면 AI가 다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서 내가 인사이트를 찾아서 어떻게 내 컨텐츠로 만들어내는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나중에 실습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접근을 해볼게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은 사실 여기서부터는 그 전사고 친구라기보다는 일단 영재고에 좀 더 잘 가까운데요.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전에 통계, 결국에 히스토그램을 조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직구와 변화구에 대해서 아까 예쁜 그 정규 분포와 그리고 웃솔림이 있는 분포 이런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났는데 우리가 실제로 실험을 하고 연구를 하다 보면은 센서를 많이 이용하잖아요. 근데 그 센서에서 정말 큰 오차가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27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산점도는 어떤 산점도냐면요. 왜 우리가 그 삼축 자이로 센서가 있어서 이 자이로 센서를 들고 내가 조작을 하면은 그 현재 그 포지션을 이 컴퓨터 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런 자이로 센서를 가지고 원을 그린다고 가정을 할게요. 원을 그린다고 가정을 하면은 왼쪽 아래처럼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분명 동그라미를 예쁘게 그렸는데 원이 나오는 게 아니고 구가 나오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의 궤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원이 점으로 찍혀 있는 것 같은 꼴이 나오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말 그대로 우리가 측정을 하면 생기는 오차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그 오차들 또한 통계적으로 제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메소드가 이제 칼만 필터라는 메소드인데 결국에는 여태까지 나왔던 통계적인 패턴을 바탕으로 그 패턴에서의 벗어난 애들을 제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제외를 시킴으로써 훨씬 더 깔끔한 원이 나온다.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현재 중등 교과라기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영재학교를 지원한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참고할 만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포 그리고 산점도 좀 더 나아가서 이 산점도와 통계적인 그 수치 해석을 이용을 해서 내가 필터링을 할 수 있다. 아웃라이어를 추출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를 전달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28페이지 보면 이 외에도 여태까지 우리는 두 가지의 도서 혹은 세 가지의 도서에서 나오는 파생되는 여러 주제를 살펴봤는데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 괜찮습니다. 어떤 도서를 읽든 여러분들 다 괜찮고 그리고 예를 들면은 30페이지에 보시면요. 예를 들면 저도 도서를 찾아보다 알게 된 건데 아마 지금은 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청중학교 교사이신 황수민 선생님. 그래서 어쩌면은 나 대청중인데? 라고 하는 학생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책을 찾다 보면은 저자가 우리 학교 선생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자소서 쓰기 굉장히 좋죠. 왜냐면은 자소서에 서사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단지 내가 통계학에 관심이 있었어 라는 것보다 내 동아리 선생님 아니면은 내 담임 선생님 혹은 나를 가르친 선생님은 평소에 리터러시에 관심이 많으신 선생님인데 이분이랑 같이 질의도 하고 뭔가 문제도 풀고 그 사회적 현상을 접근하면서 나만의 분석을 찾았다라고 할 때 사실 쓰기 굉장히 좋은 사례인 거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사례를 찾은 것처럼 여러분도 관심 갖고 찾아보면 분명 나랑 밀접한 나만의 서사를 찾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추천을 해드리고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특히 이제 통계 분석에 대해서 요즘은 사실 예전에는 학생들 잘 안 그랬는데 요즘 대회도 많이 나갑니다. 근데 그 대회를 나갈 때 핵심은 뭐냐면요. 시각화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우리가 바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 세 가지의 바 그래프 중에 제일 잘 맞는 건 아래 사례죠. 왜냐하면은 세 가지가 서로 다른 클래스라고 한다면 이렇게 색을 달리 표기해서 그 색깔을 유지함으로써 이 변인이 계속 어떻게 수치가 변하고 있는지를 제시를 하는 게 가장 좋은 사례겠죠. 예를 들면은 꺾어선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이런 꺾어선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밋밋하게 그냥 꺾어선만 그리는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서로 다른 색을 쓴다든지 혹은 네 가지를 비교했을 때는 같은 계통의 색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은 점선 이런 거를 활용해서 시각화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어쩌다 데이터 분석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바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우리가 바 그래프를 그릴 때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알 필요라는 게 나 바그래프에 여러 개 타입이 있는지 알아.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어차피 데이터 분석은 AI가 하기 때문에 테크닉 같은 경우는 AI한테 요구하기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 방법론을 알아야 AI한테 요구할 때 바그래프를 이건 되게 시인성이 떨어지니까 AI한테 이걸 요구할 수가 있겠죠. 나는 이런 방법으로 네가 플로팅을 했으면 좋겠어 라고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론 때문에 넣어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산점도를 그릴 때에도 우리가 아까 전에 그 네이처의 저널에 보면 나왔던 그 3차원으로 된 그래프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산점도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상관관계가 예를 들면은 클래스가 3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의 클래스가 있다고 하면은 각각의 그 하나의 그래프에서 산점도로 나타나는데 이들이 모두 다 우상향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런 거를 시각화를 한다면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시각적으로 차이를 주는 것이 실제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중등 교과에서 쓸 수 있는 분석 방법을 또 몇 가지 제시를 드리면 우리가 흔히 평균이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연도에 따른 변화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성장한다라고 나타날 수 있지만 우리가 분산과 표준 편차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그래서 표준 편차 그러면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 정도를 예를 들면 이렇게 에러밴드를 표시를 해서 연도의 상승에 따라서 우리가 분명 변화량이 어느 정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똑같이 그래프를 그리더라도 왼쪽 그래프랑 오른쪽 그래프의 차이는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함의를 더 잘 나타낼 수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대회까지 관심 있는 학생들은 결국에 시각화를 고려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런 방법론만 알면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AI한테 요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박스 플로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박스 플로팅의 단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정확히 얘가 25%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어떻게 얘네들이 이 내부에서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바이올린 그래프처럼 이 분포의 모양을 조금 더 시각화하는 방법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념이 합쳐진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성별, 그래서 남녀에 대한 성의 어떤 비율을 나타냈을 때 지금처럼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바로 37페이지에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사회교과에서 많이 쓰는 인구의 대한민국 연도에 따른 인구의 변화. 그래서 고령화 사회로 나가고 있는 인구 그래프를 그릴 때 보통 이런 그래프 많이 그리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가 교과서에서 이미 배우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 방법론. 그래서 박스 플로팅 하나로만 가지고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래서 박스 플로팅 방법이 얼마나 괜찮은지 좀 더 나아가면은 이 분포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그래프도 이제 언급을 함으로써 입시를 치르는 사례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시각화하는 방법은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제가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통계, AI를 이용한 통계를 다루는 과정에서 그냥 접할 수 있는 정보 그리고 어떻게 하면 스마트하게 통계를 제시할 수 있을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는 실습을 바탕으로 이제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좀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AI 여러분들 트렌드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39페이지에 보시면 일단은 여러분들은 이제 그 행렬이 추가된 세대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바로 행렬을 배우실 텐데 사실 엑셀 자체가 행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엑셀을 이용해서 많이 풀죠. 그래서 보통 학교에 학생부에 기록이 될 때에는 엑셀에 써서 선생님이 수업을 진행을 하시면 공학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공학용 툴을 이용하여 우리가 무엇을 연산하고 풀었다 이렇게 선생님이 많이 풀어주십니다. 그런데 이 엑셀을 쓰려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수식을 써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행렬 연산을 할 때에는 MMULT라는 연산을 써야 되는데 그때 Shift 엔터를 누르는 등 사실 엄청나게 복잡한 방법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보여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엑셀에서
그러니까 엑셀에서 추가 기능이 있는데 이 추가 기능을 누르면 AI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사실 클러드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제가 GPT랑 클러드 그리고 젠스파크 세 개는 가입하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클러드가 너무나 그 범용성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엑셀에서도 클러드가 적용이 되는데요. 이게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요. 보시는 것처럼 네. 그래서 엑셀을 이제 여러분 쓰실 때 오른쪽에 클러드만 이렇게 호출을 하셔도 바로 그 클러드 자체가 데이터 셋을 혼자 스스로 이해하고 데이터 분석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요 내용이 바로 그 지구 온난화를 가장 잘 나타내는 하와이에 있는 마우나로아 산에서 이제 측출한 그 CO2 정보입니다. 그래서 연도에 따라 계속 이산탄소가 올라간다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배우고 그리고 자료를 조금만 찾아보면은 이 노아에서 이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도에 따라서 우측 상승하는,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상향하고 있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미시적으로 살펴보면은 이게 우상향은 CO2가 우상향하는 게 아니고 계절에 따라 진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삼각 파형으로 이제 진동을 하는데 바로 이 내용이 지구가 호흡을 한다는 어떤 증거인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하고 싶어서 만약에 노아에 가서 홈페이지에서 가져오면은 실제 데이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CO2에 대한 내용을 다운로드를 받아서 이걸 내가 로컬에서 불러서 확인을 해보면 실제는 왼쪽처럼 검은 데이터 셋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말은 정돈되지 않은 데이터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받았을 때 내가 쉽게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포맷이면 굉장히 좋을 텐데 지금 왼쪽에서 보는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형태가 있으면 우리가 분석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파일들은 엑셀로 불러와도 분석하기가 정말 힘든데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말 그대로 클러드를 쓰잖아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 이 클러드를 엑셀에서의 클러드를 연결해 놓은 상태고 보시는 것처럼 정돈되지 않은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오픈소스의 데이터를 여러 가지 찾아보고 혹은 내가 분석하고 싶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데이터들을 대충 엑셀에 대충만 넣어놔도 스스로 클러드가 옆에 붙어서 시트에 있는 내용을 하나씩 체크를 하면서 예를 들면 정돈되지 않은 데이터를 정리해 달라고 하는 게 먼저 우선이겠죠.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러드가 데이터 형태를 파악하고 알아서 구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구분을 지어주고 데이터를 쭉 누계를 하는 거죠. 그럼 벌써 사실 원래는 이 분석을 할 때에는 여러분들의 선배는 어떻게 했냐면요. 저 데이터를 모두 다 불러와서 균일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지우고 삭제하고 구간을 찾아서 그 구간별로 따로 그 띄어지는 그 띄움 입력이라는 걸 입력을 통해서 A, B, C, D에 해당하는 열 값에 모두 다 넣어야 되는 정말 그 불필요한 시간들을 많이 소모를 했는데 이제 현재 상황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쉽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일단은 오늘 GPT랑 클라우드랑 그리고 젠스파크 세 개 가입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클라우드가 제일 좋습니다. 왜냐하면 클라우드가 지금은 제가 엑셀로만 말씀드리긴 했는데 클라우드가 이제 곧 PPT에도 담기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클라우드 맥스 계정을 쓰는 사람들은 이미 PPT에서 클라우드를 쓰고 있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PPT도 이제 클라우드가 일반 유저들도 쓸 수 있을 거라 그렇게 되면 이제 PPT를 만들지 않아도 다 해결이 되기 때문에 클라우드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정리가 된 내용들을 단지 분석할 때에는 꼭 자기만의 분석 기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해당 데이터가 어떤 인사이트가 있는지를 스스로 해석해서 그리고 내가 예를 들면 해석한 자료를 통해서 그래프를 만들기도 하고 혹은 나만의 수학 문제를 만들기도 하고 나만의 인사이트를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오른쪽에 있는 클라우드한테 도움을 받아서 이 데이터에서 인사이트가 있는 건 뭐니? 이 데이터에서 내가 원하는 그래프로 그려줄래? 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드가 다 저 데이터를 해석을 해주면서 그래프도 그려주고 인사이트도 해석해주고 하는 트렌드에 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될 건 뭐냐면 일단은 오픈소스에 있는 데이터를 굉장히 쉽게 AI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AI를 얼마나 친숙하게 쓰는지 결국엔 테크닉은 모두 다 AI가 하고 이걸 내가 어떻게 쓸 수 있는지만 수행을 해주면은
이제 스마트하게 통계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일단 이제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이제 빠르게 리뷰를 했는데 좀 불필요한 이해가 안 가는 개념들을 직접 실습을 해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한번 좀 꼽아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요. 일단은 컴퓨터에서 와이파이로 여기를 접속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해당 주소로 들어가시면은 이제 줌에 로그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줌에 로그인 하시면 편하게 질의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여기 있는 인원수에 비해서 좀 더 많지 않은데 혹시나 지금 들어와 있지 않으신 분들은 여기에 로그인해 주세요. 그런데 줌 아이디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편하게 손을 들고 질문해 주셔도 되니까 일단은 부담 없이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중간중간에 주소 모르시는 분들은 저희가 도움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요건 여기까지 띄워놓을게요. 그리고 먼저 여러분들 여기 이제 다 줌까지 들어오셨으면은 한번 GPT 들어가 주실래요? GPT. 일단 GPT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건 제일 처음에 뭘 하셔야 되냐면요. 개인 기호에 따라 좀 갈리겠지만 저는 개인정보 보호에 굉장히 신경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GPT에서 왼쪽 아래에 자기 계정을 누르잖아요. 그럼 설정에 데이터 제어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요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 파트를 체크를 해제해 주세요. 왜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사용자님의 콘텐츠를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래서 내가 쓰고 있는 거를 GPT한테 학습을 보낼 거냐 말 거냐를 선택하는 부분인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해제를 해요. 그래야지 어쨌건 내가 입시를 치르는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나만의 주요 자료들이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사실 공유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정, GPT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왼쪽 아래에 있는 계정, 설정, 그리고 데이터 제어로 들어가서 모두를 위한 모델 개선을 해제를 합니다. 안 되시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혹은 채팅으로 알려주셔도 돼요. 그리고 네. 그리고 이제 크게 유료를 쓰시는 분도 있고 무료를 쓰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GPT는 두 개로 나뉩니다. 뭐 GPT뿐만이 아니고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지만 무료 계정과 유료 계정 두 개로 나뉘죠. 그래서 두 개의 차이를 보면은 무료는 당연히 그냥 여러 가지 옵션 없이 일상적인 작업에 적합한 챗 GPT라고 되어 있고 유료는 여러 가지의 모델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인 내용, 그러니까 중등 과정에서의 배우는 일반적인 내용을 묻는다고 하면은 유료든 무료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 지식, 질문 이런 거는 차이가 거의 없고요. 대신에 추론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데이터셋을 던졌는데 여기서 인사이트가 뭐가 있어를 묻는 것처럼 어떤 추론을 해야 되는 영역이면 두 개가 모델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유료를 쓰는 게 좋아요, 무료를 쓰는 게 좋아요는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내가 조금 더 깊이 있는 정보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다. 혹은 내가 프롬프트를 대충 쓰더라도 얘가 제대로 이해하고 알아듣게 원한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유료를 써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둘로 결정을 해주면 됩니다. 실제로 이걸 두 개를 단적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예를 들면은 글씨가 잘 안 보니까 확대를 해볼게요. 네. 일단은 논제를 던졌어요. 왼쪽이 무료 모델이고 오른쪽이 유료 모델인데요. AI 감시 카메라를 학교에 설치해야 하는지 이런 거를 찬성해봐라고 한쪽 포지션을 줬는데 왼쪽과 오른쪽의 사례를 보면은 무료 모델과 유료 모델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무료 모델은 추론을 하지 않아요. 추론을 하지 않고 그냥 말 그대로 텍스트의 바탕으로 답변만 합니다. 그래서 설치하는 거 찬성해봐라고 하니까 찬성하는 입장에서의 논리를 만들어 볼게요. 학생의 안전의 강화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학교는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고 최근에는 학교폭력, 외부인 침입,
기물 파손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AI 감시 카메라가 이상 행동을 감지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라고 나오죠. 그러면 쭉 어떤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유료 모델은 추론이란 걸 하잖아요. 그러니까 심층 사고를 하는 거죠. 근데 심층 사고를 할 때에는 이 친구가 상황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요. 찬성 논리를 그럴듯한 구호,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에 무료 모델 했던 걸 비판하는 거죠. 그럴듯한 구호가 아니라 학생, 학부모가 납득할 수 있도록 조건과 한계를 포함해서 말해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I 감시 카메라를 조건부로 도입하는 것에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안전 목적에 한정하고 프라이버시 침해를 구조적으로 막는, 그래서 흔히 이제 찬성과 반대가 있다고 하면은 반대를 어느 정도 막아낼 수 있는 논리를 전개를 하는 거죠. 그래서 논리 전개한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거의 똑같은 내용인데 안전은 학교의 기본 의무다라고 깔고 들어가죠. 그러니까 애초에 학교는 안전에 대한 기본 의무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거를 발생 확률을 낮추는 게 의무가 있다라고 하면서 논리를 교묘하게 틀어내죠. 이게 실제로 논리를 잘하는 어떤 논쟁을 잘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학교는 학생을 교육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학생의 신체적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폭력, 괴롭힘, 외부인 침입과 같은 사건은 한 번으로도 학생에게 큰 피해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AI 감시 시스템은 사건을 없애는 기술이 아니고 발생 확률을 낮추고 발생 시 피해를 줄이는 장치이다. 그리고 예방 효과와 빠른 개입이 핵심이다라고 하면서 쭉 논리를 전개를 하죠. 이런 것처럼 결국에 유료 모델과 무료 모델의 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 심층성, 그리고 내가 대충 말해도 훨씬 더 내가 하는 말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답변을 해줄 수 있는 것들, 이게 두 모델의 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현재 상황에서 무료를 쓰는지 유료를 쓰는지는 그 상황에 따라 달라요. 예를 들면은 입시를 치러야 되는 학생이고 내가 면접까지 대비를 해야 돼라고 하면은 결국에 추론 모델이 필요하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면은 네가 나한테 면접관이 돼서 나한테 질문을 해줘라고 하고 내가 했던 거를 질문을 줬는데 무료 모델 했다고 하면 되게 일차원적인 질문만 하겠죠. 하지만 그 오른쪽 유료 모델로 여러분들이 그 면접 질문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은 심층 사고를 하겠죠. 그래서 정말 입사관이 돼서 내가 했던 내용의 컨텐츠를 비교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면서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당연히 오른쪽 모델이 좋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이런 왼쪽 글은 결국에는 장점을 정리한 찬성에 대한 주장이고 오른쪽 글은 남용, 오탑 위험까지 전제 조건을 체계적으로 설계한 구조적 논증이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프롬프트여도 훨씬 심층성 있는 기반으로 답변을 탄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작년에 그 과학탐구 토론대회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드린 적이 있어요. 설명회 때. GPT 같은 LLM들이 글을 너무 잘 써주고 리서치를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 작년에 설명회 때 그 GPT 같은 딥 리서치를 이용하면 실제로 그 탐구 주제에 대해서 레퍼런스부터 내용까지 굉장히 잘 잡아주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하시면은 굳이 과학탐구 토론대회를 친구들이랑 여러 시간 써서 결정되는 게 아니고 정말 1시간 안쪽으로 서사부터 결론까지 다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때 이 동네에서 딱 세 부분이 연락 주셨거든요. 수상했다고.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예전에 과학탐구 토론대회 나가려고 하시면 정말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로 심층 사고를 잘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LLM을 쓰는 방법을 아셨고 심층 사고에 대한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번 과학탐구 토론대회는 한번 LLM을 통해서 한번 디자인해서 친구랑 같이 협업을 해보는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클라우드입니다. 클라우드는 마찬가지로 클라우드도 유료와 무료 모델이 있는데요. 이 셋의 차이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료 모델이라고 유료 모델을 하더라도 뭐가 더 추가되는 게 없어요. 그냥 딱 단순하게 더 많은 사용량. 그러니까 무료 모델보다 프로를 쓰면 더 많은 사용량을 쓸 수가 있고 프로보다 맥스가 좋은 거는 더 많은 사용량을 쓸 수가 있다. 그래서 더 많이 5배에서 20배 정도 더 많이 쓸 수 있다 정도가 끝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전문적으로 리서치라는 직종에 있지 않고 우리가 학생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또한 무료 모델을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 기능 차이를 조금 더 살펴보면 예를 들면은 이건 지금 클라우드의 모습인데요. 클라우드는 로그인을 하시면 무료 모델과 유료 모델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데요. 일단은 옵션에 오른쪽 아래 지금 보시면 소넷 4.5 버전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유료 모델과 무료 모델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무료 모델은 오퍼스라고 하는 심층 추론 사고하는 거를
이제 업그레이드 해야지만 쓸 수 있는데 요거는 지금 우리가 뭐 연구자가 아닌 이상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넷으로 하면 정말 충분한데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다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이제 바로 실습을 할 건데요. 일단 실습을 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는 여러분들 데이터는 요 세 개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일단은 크게 오픈소스 데이터는 사이트를 제가 세 개를 넣어놨어요. 첫 번째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내가 나는 외고를 할 거야, 혹은 나는 인문 계열이고 난 정치 혹은 데이터 아니면 사회 이런 거에 관심이 많아라고 한다고 하면은 첫 번째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결인데 이 세 번째 보시면은 우리나라처럼 미국이 훨씬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 데이터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첫 번째, 세 번째 거는 말 그대로 정제돼 있지 않은 그 정부의 데이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분석해 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공부하기 굉장히 좋은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캐글은 데이터 과학자나 머신러닝 엔지니어들을 위해서 만든 플랫폼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정말 많은 데이터 셋이 있고 우리가 인사이트를 도출하기 좋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샘플로는 캐글 데이터를 샘플로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거로 같이 한번 분석을 하면서 통계에 대해서 이해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5페이지인데요. 여러분들 그 캐글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그래서 여기서 위에 주소를 써놨는데 www.kaggle.com에 들어가시면 지금처럼 우리가 그 데이터셋을 찾아보고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거 먼저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바나나 퀄리티에 대한 내용인데 보시면 것처럼 결국에는 품질이 좋냐 안 좋냐. 그래서 좋냐 안 좋냐라는 두 개의 데이터들이 존재를 하고 근데 좋냐 안 좋냐로 됐을 때 바나나가 가지는 외형적인 특성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바나나의 크기, 무게, 당도, 부드러움, 그리고 수확 후 보낸 시간, 숙성도, 산도 이런 것처럼 사실 우리가 맛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혹은 품질을 관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캐글에 들어가서 다음과 같은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운로드 해주실 때 근데 제가 생각을 못 드린 게 있는데 캐글을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해야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데이터를 일단 데이터를 다운로드 하는 걸 보여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다운로드가 안 되시는 분들은 제가 그 방금 줌 채팅방 있죠? 채팅방에 파일을 올릴 테니까 요걸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래서 가능하면 캐글에서 다운로드 그리고 그게 아니면 차선책으로 채팅방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요거 먼저 보여드릴게요.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정말 좋은 캐글이라는 사이트이고요. 여기서 네 보시면 바나나 퀄리티를 검색을 하면은 쭉 아래쪽에 데이터 셋이 있습니다. 데이터 셋에 이 첫 번째 거 누르시면은 바로 책에 있는 데이터가 나와요.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시면 우리가 이 데이터를 이제 다운로드 받고 싶잖아요. 이 오른쪽 위에 다운로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딱 이 부분입니다. 생각해보니까 가입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글 계정은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그래서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 하셔서 네. 일단은 그 캐글에서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이거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고 그게 아니신 분들은 줌 채팅방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줌 채팅방에 있는 자료로 확인해 주셔도 돼요. 일단 여기까지 안 되시는 분들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채팅창으로 올려주셔도 돼요. 채팅창에 뭐 안 된다라고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맞아. 잘 됐고. 네. 여러분들 다 대부분 다운로드 받은 거 같네요. 지금 제가 보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파일을 이 보면은 그 여기 보시면 CSV로 되어 있잖아요. 요게 사실 데이터 분석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포맷인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실행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운로드 받은 파일에 보면은 이렇게 A, B, C, D, E 쭉 되어 있고 퀄리티가 뭐 굿과 배드로 되어 있죠.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앞에 나왔던 뭐 당도 아니면 산도 크기 이런 것들이 이상하잖아요. 크기면은 뭐 그램으로 나와야 되는데 뭐 사이즈도 그렇고 웨이트도 그렇고 막 0.41 막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거는 그 이 데이터를 올릴 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들을 그냥 정말 말 그대로 뭐 당도, 브릭스가 몇이야 이런 거를 이렇게 1차원적으로 올린 게 아니고 이분이 한번 데이터를 정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사이즈에 대한 분포를 보면 지금 사이즈에 대한 분포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 셋 자체가 이미 어 그 평균, 그러니까 0이라는 기준을 놓고 0으로부터의 더 큰 친구들, 작은 친구들 이런 거를 통계적으로 아마 지스코어 방법을 썼을 텐데 통계적으로 평균을 0으로 놓고 0보다 더 사이즈가 큰 애들은 플러스 그리고 작은 애들은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둬서 분포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고 사이즈뿐만이 아니고 뭐 당도 혹은 기타 다른 모든 데이터들 다 모두 0,0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이렇게 두 가지 데이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 데이터 셋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바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이 데이터를 한번 해석한 사례를 보면은 캐글이 좋은 게 캐글에서는 그 단지 데이터만 주는 게 아니고 캐글 홈페이지에 보시면 코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데이터 분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마치 컴페티션처럼 여기에다가 자기의 분석 기법을 올려서 예를 들면 통계적 분석은 물론이고 머신러닝처럼 유의미한 분석을 하는 내용들을 여기다 올려놓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면 좋아요도 받으면서 아 저런 분석 되게 좋구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분포.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제가 아까 전에 플로팅했던 거는 예를 들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하나의 히스토그램으로 나타냈는데 사실 이 히스토그램은 두 개가 섞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에 보시면 두 번째 그림 있죠. 예를 들면 웨이트가 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두 가지의 그 클래스가 있었잖아요. 좋다와 안 좋다. 그래서 제가 플로팅한 거는 이렇게 하나로 된 그림이었지만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 좋은 바나나와 그렇지 않은 바나나는 두 개의 클래스로 나뉘어서 다음 같은 분포가 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분석을 어떻게 하냐면요. 먼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은 GPT를 쓰는 방법이죠. 그래서 GPT도 이제 유료와 무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방금 다운받으신 그 CSV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바로 GPT에 그냥 드래그 앤 드랍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분석하라고 명령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음에 하셔야 될 거는 다운로드 CSV 파일을 GPT에 넣어서 분석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그러면은 그 데이터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나에 대한 그 변수가 최종적으로는 퀄리티 좋다 안 좋다라는 두 가지로 나뉘지만 이 좋다 안 좋다를 평가하기 위한 7가지의 변수 크기, 무게, 당도, 부드러움, 수확 후 시간 그리고 산도, 숙성도 이렇게 총 7가지의 변수가 해석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문이었던 왜 무게인데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지 하는 것들이 이미 이미 표준화되어 있는 데이터구나. 그렇기 때문에 몇 그램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다음처럼 0, 평균이 0인 상태에서의 최소 최대가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로 되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GPT 유료를 쓰시는 분들도 똑같습니다. 이거를 그러면 이제 GPT 5.2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데요. CSV를 넣고 마찬가지로 분석해달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이 분석이 됩니다. 그런데 무료 버전과 유료 버전의 차이라고 하면 확실히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데 그 결과물 뒤에 따라오는 게 달라요. 예를 들면은 그 유료 모델은 심층 사고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추론을 하는 거예요. 저 연구자가 나한테 데이터를 던졌는데 저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다음에 뭘 하면 좋지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같은 방향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변수와 퀄리티 간의 상관관계를 볼 거냐 아니면은 그 두 개의 어떤 클래스, 굿과 배드라는 그룹으로 평균을 비교해 볼 거냐 혹은 시각화를 중심으로 할 거냐 하는 것처럼 몇 가지 방향을 제시를 하죠. 그래서 지금 해당하는 분석 모두 다 괜찮으니까 GPT를 통해서 결론을 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알아서 하라고 했거든요. 알아서 하라고 하니까 바로 이제 그 통계, 시각화를 중심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GPT를 이용한 기본적으로 데이터 셋이 있을 때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안 되시면 채팅으로 올려주셔도 되거든요. 편하게 말씀 주세요.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분석 방법을 돌린 학생이 있었는데요. 그 파일을 넣으니까 GPT가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했는데 다 하라고 시켰거든요.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는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서 재미있는 인사이트 나오는 방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LLM을 쓸 때 내가 생각지 못한 답을 결국에 들으려면 다 시키는 게 최고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나씩 해보는 게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좀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약간 GPT 한계라면 이런 것 같아요. GPT는 물론 이제 우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잘하긴 하지만 주로 텍스트로 많이 오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초반부에 GPT랑 클러드 둘 중에 클러드를 쓰는 게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GPT 저도 이제 데이터를 GPT 혹은 클러드 이렇게 분석을 해보는데 GPT는 보통 텍스트로 많이 오가려고 하는 기질이 좀 있고 클러드는 오히려 추론 사고를 굉장히 잘해서 내가 필요한 게 뭔지를 좀 더 이해를 잘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분석을 예를 들면은 클러드에 넣잖아요. 이번에는 GPT 다 끝나신 분들은 클러드를 한 번만 켜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CSV를 넣고 분석하라고 명령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분석을 아무래도 우리 똑같이 분석하라는 명령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굉장히 밀도 있는 분석을 합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결과물이 GPT랑 클라우드랑 똑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셋 자체가 어려운 데이터셋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클라우드는 시각화, 이런 이걸 탐색적 시각화를 이제 EDA를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두 개의 클래스가 각각 어떤 포지션에 있고 그리고 이들의 상관관계, 저희가 아까 앞에서 했던 상관관계를 상관계수를 통해서 각각의 7개의 변인들이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플러팅을 하는 것까지.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알아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까지 한번 돌려주세요. 산점도, 히스토그램, 그리고 상관관계까지. 이게 GPT가 못한다는 게 아니고 똑같은 얘기를 명령을 해도 클라우드가 전달하는 어떤 추론 능력에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줌 스피커 꺼주셔도 돼요. 그 줌 뭐죠? 말하는 보이스를 꺼주셔도 됩니다.
여러분 지금 거의 다 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 지금 제가 뭐 다 돈 거 아니지만 네. 여러분들 이제 거의 다 돌려보신 것 같은데 어, 그 사실 보시면 또 재밌는 사례가 있었는데 그 저는 간단하게 데이터 넣고 야, 분석해 막 이렇게 이 정도로 했는데 한 학생 같은 경우는 자세히 분석해라고 하니까 AI가 추론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머신러닝까지 돌려서 실제로 머신러닝을 돌렸을 때 얼마나 적합도로 바나나를 구분해낼 수 있는지까지도 분석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컴퓨터 사이언스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 애초에 데이터 셋을 다루는 목적이 통계적으로 구분 짓는 거 말고도 컴퓨터로 어떤 그 머신 러닝을 통해서 이걸 구분해낼 수 있을까 하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퀘스천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한번 리뷰를 드리면 결국에는 예를 들면은 왜 그 보시면은 좋은 바나나와 그렇지 않은 바나나 그리고 무게와 크기라는 두 가지 변수가 있잖아요. 그랬을 때 여태까지 우리가 산점도로 그리고 산점도로 그렸다라는 건 분명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판단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좋은 바나나의 분포가 상관관계가 있긴 한데 약간 이렇게 포진되어 있네요. 그리고 좋지 않은 바나나들도 어떤 무게와 크기라는 어떤 관계가 조금 더 넓게 포진해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관관계, 그래서 상관관계를 점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리고 나서 저런 분포가 히스토그램으로 보면은 그림처럼 좋은 바나나는 비교적 무게가 크고 그리고 좋은 바나나는 비교적 사이즈가 크고 이런 꼴이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리고 이들을 잠시만요. 페이지가 뒤로 넘어가서 네. 그리고 이들을 결국에는 그 상관관계를 각각에 있는 좋은 바나나에 해당하는 애들을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결국에 1이라는 거는 양의 상관관계가 가장 크다라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양의 상관관계가 아니고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러면은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예를 들면은 당도와 이거 볼게요. 그 수학한 어떤 시간과 크기는 상관관계가 매우 크다라는 분석이 나올 수가 있고 그리고 무게와 산도 두 개의 관계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반대로 음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당도와 수학한 시간 관계는 음의 상관관계가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코렐레이션, 상관관계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를 그리게 되면은 우리가 여태까지 분석했던 내용들을 압축해서 중요한 인덱스 기준으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신 아마 그 상관관계 맵을 띄우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것들이 상징하는 의미가 각 7개의 변인들이 서로가 서로 간에 얼마나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분석을 하는 것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통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뭐 중요한 분석 기법은 다 바나나 퀄리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담겨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해석을 하느냐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통계 해석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대한 내용일 거고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는 조금 더 의미 있는 분석을 해볼게요. 사실 바나나 퀄리티 분석은 말 그대로 통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AI와 통계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이었고, 지금부터는 약간 응용으로 할게요. 왜냐면은 데이터를 해석을 할 때 나만의 인사이트를 도출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굉장히 밋밋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수학에 대한 영재성을 보여줘, 과학에 대한 영재성을 보여줘라고 했는데 그냥 캔글에 있는 바나나 데이터 셋으로 퀄리티 해석한 거를 내 자소서에 쓸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그거는 누가 해도 다 똑같은 결과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를 들면은 공부하는 어떤 습관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이걸 분석을 해야 되는지, 그 얼마나 비중을 갖는 것이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데이터는 아니에요. 그래서 GPA 기준을 쓰고 있는 외국에 있는 나라의 데이터인데 요 셋을 검색을 하면은 이것도 제가 올려드릴게요. 혹은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요. 일단은 학생의 어떤 아이디가 있고요. 그리고 하루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5시간에서 10시간 공부한다고 돼 있고요. 그리고 과외 활동, 그래서 어떤 그 교외에서 활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잠을 얼마나 많이 자는지, 그리고 친구들과 사교 시간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 운동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리고 내 학점이 얼마인지, 그리고 스트레스, 현재 내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가 담겨 있는 데이터 셋이에요. 그러면 이 데이터 셋으로 똑같이 바나나 퀄리티처럼 그냥 분포를 보고 비교를 하고 해석만 하면은 그냥 그래프와 통계에 대한 이해지 나만의 인사이트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좀 특별한 미션을 줬어요. 공부와 수면과 운동과 사교라는 이 네 가지의 학생들이 가장 추구하는 목표가 있다고 하면은 이 목표를 몇으로 맞춰야지 가장 황금 비율이 될 것이냐. 그래서 내가 공부는 얼마나 하고 수면은 얼마나 갖고 운동과 혹은 친구들과의 친목을 얼마나 가지는 게 통계적으로 유효한지를 해석하는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셋을 넣고 미션을 이렇게 주시면 돼요. 통계 분석을 해봐라가 아니고 이 데이터가 뭔지 알려줘라고 하면 얘가 대충 이런 데이터라고 알려주는데 여기에서 공부, 수면, 운동, 사교의 황금 비율을 찾는 미션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분석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상관관계를 보고 비교 분석을 하면서 인사이트를 도출하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요. 여기 보시면 일단은 학업 성취도. 왜 우리가 결국에는 좋은 성적을 가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꿈이 좋은 성적을 달성을 해야지 갈 수 있는 확률이 커지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적 관리를 하는데 근데 공부는 오래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적게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만 적절한 비율과 비중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셋을 돌리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는 시간에 따라서 성적은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데 그런데 되게 어떤 학생들은 공부하는 시간이 엄청 적은데도 불구하고 요 친구 있죠, 요 친구. 요 친구는 공부를 5시간, 5.2시간밖에 안 하는데 최상이네요. 최상의 학생이네요. 이런 학생도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는데 성적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아마 앉아있는 시간을 계산했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처럼 우리가 상관관계를 해석을 하면은 어쨌건 공부하는 시간과 성적은 이런 특별한 친구들, 아웃라이어들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상관 계수가 0.73으로 엄청나게 높은 상관관계를 띱니다. 그러면 이 상관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다시 해보면 앞서 바나나 퀄리티처럼 우리가 코렐레이션을 매트릭스로 나타내면은 예를 들면은 공부와 성적, 실제 내 학점 간의 어떤 상관관계가 엄청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수면은 상관이 없네요. 잠은 많이 자든 적든 자든 뭐 상관이 없는 거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운동은 반대로 반대입니다. 반대. 운동을 많이 하면은 점수가 떨어집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운동을 많이 할수록 성적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통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탕으로 그렇다면은 이 트렌드를 바탕으로 공부와 수면과 운동, 사교의 최적 균형이 어떻게 되느냐를 해석을 하면은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론적으로 하루에 24시간을
공부 9.2시간, 수면 7.7시간, 운동 3시간, 사교 2.3시간, 그리고 기타 활동을 1.9시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그래서 9대 8대 3대 2 정도가 나온다라는 나만의 결론이 나타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PPT 여러분들이 이런 재미있는 분석 기법으로 하면은 결국엔 발표도 하고 동아리 시간에 뭔가 발표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클라우드에서 PPT를 만들어 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클라우드에서 PPT를 만들어 줍니다. 지금 보이는 게 샘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PPT까지 만들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해보시죠. 제가 먼저 파일을 똑같이 일단은 여러분들이 캔글에서 저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도 되는데 혹시 모르니까 제가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다 마찬가지로 올려놓을게요. 그래서 이번 미션은 똑같은 데이터 셋인데 미션을 부여를 해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황금 비율 찾기입니다. 네, 지금 파일 올려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GPT를 제가 언급 안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해봤잖아요. 우리가 해봤는데 GPT랑 클라우드 중에서 클라우드가 더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클라우드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재미있는 질문이 있어서 답변을 드리면 클러드로 분석을 했는데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사람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나왔는데 그래프 위에 무슨 분석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네모 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 네모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한글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GPT건 클러드건 공통적으로 많이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됐을 때에는 클러드한테 그래프에 있는 글자가 깨져라고 하면 얘가 스스로 이해하고 저거 바꿔줍니다. 패치해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명령을 주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신 것처럼 분석하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 머신러닝까지 한 경우가 좀 많이 눈에 띄었는데, 어, 사실 여러분들의 세상은 머신러닝까지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왜 아무리 내가 인문 쪽이라 하더라도 코딩이 기본인 세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 분석의 본질은 과거에는 통계적인 특징을 개인이 찾아서 해석하는 거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지금은 머신러닝까지 돌리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기 때문에 통계 분석 결과를 머신러닝까지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쪽까지 공부를 하면서 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도서를 인공지능 수학이라는 도서들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거 참고하면은 여러분들의 했던 활동과도 잘 연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분석은 눈으로만 담을게요. 그리고 네. 그래서 PPT까지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분석은요 눈으로만 담을게요. 요거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재정적인 리스크를 찾는 데이터셋인데요. 왜 우리가 그 인문계라고 하더라도 이과만큼 수학과 코딩 그리고 통계를 많이 하는 학과가 있잖아요. 경제학과죠. 그래서 그 관련된 데이터셋인데, 이 데이터셋을 찾아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에는 나이, 성별, 교육 수준, 그리고 결혼 상태, 소득, 신용 점수, 대출 목적, 뭐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조금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데이터셋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의 진로가 어떤 외고를 갈 거고, 혹은 전사고를 가더라도 나는 약간 인문 쪽, 특히 상경계열에 관심이 있다는 친구들은 다루기가 좋은 데이터셋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살펴보면은 이 데이터셋은 말 그대로 금융 리스크를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셋이고, 각각에 있는 변수들을 마찬가지로 여태까지 해석했던 것처럼 분석을 하시면 금융적인 리스크가 있는 군들은 어떤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여태까지 한 것처럼 그냥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는 LLM을 돌리면 얘네들이 그냥 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그 다음 단계인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를 주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상경계열이고 내가 컴퓨터를 잘 다루기 때문에 이 리스크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가 무언가 솔루션을 제시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비즈니스에 적용하는 모델을 제시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한 리스크를 인덱스를 내가 새로 점수화를 하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해당 점수를 계산하는 공식을 통해서 특정 점수 이상인 사람들은 리스크가 있다라고 우리가 구분하고 분류 질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셋을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리스크 점수화 시스템 개발해줘라고 명령만 내리면 이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리스크를 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여태까지 머신러닝 했던 친구들이 많았었는데 마찬가지로 결국 이거는 머신러닝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머신러닝이 들어가면서 결론적으로는 금융 리스크를 점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을 완료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가장 좋았던 머신러닝 분석 기법 중에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라는 게 있는데, 이러한 분석 기법을 했을 때 15개의 가장 중요한 피처가 뭐냐라고 보시면 결국에는 금융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인덱스는요, 여러 가지의 변수들 중에서 상환 이력, 그러니까 뭔가 금융적인 빚을 졌을 때 그런 것들을 얼마나 상환을 해 나왔는지가 가장 중요한 리스크에서 가장 중요한 인덱스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연체죠. 그 사람이 연체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가 리스크를 나타내는 거고, 그리고 흥미로운 거는 혼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래서 빚을 지는 행위 혹은 금융적인 리스크가 있는 것이 또 하나의 재미있는 거 혼인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바탕으로 재미있는 솔루션을 만든다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단지 데이터 분석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가 경제 쪽에 관심이 있다 혹은 금융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시스템을 제안을 함으로써 나만의 스코어링을 하는 거 혹은 나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거,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혼인 상태에 대한 인덱스가 사회적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내가 한번 어떤 고찰을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심층사고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해보지는 않고 눈으로만 담아내는 활동으로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여태까지 많은 분석을 했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나만의 경험과 나만의 데이터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오픈 클래스고 그리고 모두가 다 동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캐글에 들어가서 공통적인 자료를 확인하고 어떻게 분석할지를 하는 걸 같이 하나씩 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정말 재밌는 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실제로 대치동에서
좀 깜짝 놀랄 만한 분석 결과물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의대 교수님들 깜짝 놀라서 그래요. 어떻게 얘가 이런 분석을 했지? 너무 재밌어서 요거는 질문으로도 너무나 많은 질의가 오갔던 재미있는 활동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어차피 똑같습니다. 전사고를 지원을 하건 아니면 일반고에서 최상위를 가던 혹은 내가 영재고를 가던 어떤 학교를 여러분들이 지원하든지 간에 면접관들이 볼 건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지적 능력, 얼마나 우수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매력 있는 성장성이 있었는지 이걸 볼 텐데 일단은 영재라고 정의를 내리는 거는 되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영재라고 하는 것들은 평균 이상의 능력 그리고 과제에 대한 헌신, 얼마나 집중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해왔는지 그리고 창의성 이 모든 게 합쳤을 때가 우리는 흔히 영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영재를 결국에는 이 그 암묵적인 정의를 우리가 5개를 뽑아볼 수가 있는데 수월성 얼마나 특별하냐 그리고 희소성 얼마나 특별한 걸 해왔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리고 사회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총칭적으로 봐서 우리가 영재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의대면은 너무나 어려운 연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내용을 통해서 얼마든지 재미는 취할 수가 있는데 확실한 건 뭐냐면 꼭 의대라고 한다라도 무조건 인간 대상의 연구일 필요가 없어요. 우리 주변에서 충분히 적용 가능한 생명에 대해서 깊이 있게 다루면 되는 거고 그리고 애초에 이 탐구의 본질이 애초에 생명을 탄생시키는 본질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한 데이터 셋을 내가 가져올 수가 있는지 그리고 통계적인 부서에서 얼마나 타당한 결과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107페이지에 이 자료 넣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요거는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저희가 했던 거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3번째로 GPT랑 클라우드 말고 젠스파크도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젠스파크를 말씀드린 이유는 클라우드로 PPT를 만드신 분들도 있으실 테지만 퀄리티가 다릅니다. 그래서 젠스파크에서 예를 들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데카르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대수와 기하가 2개를 엮어낸 정말 당대 수학적인 혹은 인문학적으로 영향을 미친 철학자잖아요. 그래서 이 라 지오메트리라는 데카르트의 원서죠. 그래서 배경에 보시면은 영어가 아니고 불어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수학자를 발표하기에 주제로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PPT를 만드실 때 첫 번째로 리서치를 하셨어야 되고 두 번째로 자료를 해석했어야 되고 세 번째로는 이 자료를 가지고 PPT 슬라이드에 배치를 하셨어야 되겠죠.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그런데 지금은 정말 좋아진 세상인 게 여태까지 여러 가지 툴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감마도 있고 클러드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툴이 있지만 젠스파크가 PPT를 제일 잘 만듭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2가지의 그 데이터셋 있잖아요. 바나나도 괜찮고 그리고 어떤 공부의 어떤 패턴도 괜찮고 그 둘 중에 하나의 데이터 결과물 있잖아요. 그 결과물을 복사한 다음에 젠스파크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일단 젠스파크에 들어가신 다음에 젠스파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요 AI 슬라이드라는 2번째 그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여태까지 여러분들 분석했던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복사, 붙여넣기. 그래서 복사, 붙여넣기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면은 네, 요 분석 결과가 나온 것들이 좀 이미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 왼쪽 아래에 복사라는 탭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콘이 있는데 GPT건 클라우드건 똑같습니다. 왼쪽 아래에 복사가 있거든요. 이 복사를 누르시면 전체가 복사가 돼요. 그럼 젠스파크에 AI 슬라이드를 누르고 이 AI 슬라이드에서 말 그대로 요청을 하면 됩니다. 내 해당 데이터로 슬라이드를 만들어 줘라고 요청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네, 이렇게요. 그래서 여태까지에 대한 결론을 이게 그 하루에 리셋되는 크레딧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잠시만요.
그래서 아마 하루에 하나 정도 될 거예요. 그 크레딧이 어차피 무료 계정을 대부분 다 쓰기 때문에 하루에 한 개 정도 슬라이드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차이가 있다면 뭐가 차이가 있냐면 유료와 무료의 차이는 어차피 우리가 슬라이드를 하루에 막 엄청 많이 만들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발표 자료를 하루에 하나 정도 만드는 큰 문제가 없다. 대신에 문제가 있다면 PPT를 얘가 만들어 주거든요. 그런데 오른쪽에 그런 PPT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를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료 계정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내가 과금 정책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 PPT 슬라이드를 발표 자료를 쓴다라고 하면은 오른쪽에 만들어진 결과물을 캡처해서 쓰는 방식으로 쓰는 게 일단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클러드가 파워포인트에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러드도 엑셀에서 클러드를 쓸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있으면 어차피 파워포인트에 클러드를 담을 수 있는 게 곧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지금 당장 분석 방법으로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거라면 결과물이 어떻게 되느냐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젠스파크를 이용해서 PPT를 만든다고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지금 젠스파크로 만든 PPT 결과물이거든요. 그래서 위에 데카르트에 대한 내용을 넣었고 알아서 PPT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만들어주는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지오메트리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지금 뭐 이미지부터 그리고 내용까지 정리해서 담겨졌는데, 고전 기하학의 한계와 문제점이라고 해서 유클리드 기하학에서 가졌던 뭐 한계까지는 아니었지만 결국에는 기하와 대수를 연결짓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데카르트가 제시했던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과정, 그래서 기하 문제를 어떻게 대수적으로 해석을 해서 결국에는 결론까지 도출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는 피타고라스의 정리처럼 이 두 개는 결국에는 도형 기하를 바탕으로 각 점 사이의 거리를 얘기를 하지만 대수적으로 바라보면은 각 점에 있는 좌표, 그래서 7,5, 3,2 이런 좌표의 관계에서의 연산이 다음처럼 성립이 된다. 그리고 기하적으로 우리가 비례관계, 그러니까 곱셈인 경우에, 나눗셈인 경우에, 혹은 근을 구할 때 있는 과정은 반원인 상태에서의 a 플러스 1 혹은 나눗셈, 곱셈 같은 경우는 비례식에 대해서 연결이 되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현대수학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기하와 대수가 연결될 수 있다라는 어떤 내용인 거죠. 이것처럼 이 모든 게 다 사실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굉장히 텍스트도 예쁘고,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엔딩 슬라이드도 굉장히 예쁜데 이 모든 게 다 그 젠스파크 만든 거죠. 그래서 젠스파크 만들고 있는 화면을 다시 돌아가면은 지금 어 지금 시각 만들어지는 과정인데요. 네, 지금 옵션을 얘가 제시를 해서 옵션을 눌렀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결과물 나오면 보여드릴 테니까요. 방금 탐구하셨던 내용 젠스파크의 AI 슬라이드에 넣어서 PPT 발표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젠스파크가 매일매일 크레딧이 리셋이 되거든요. 리셋이라기보다는 100개를 꼭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신규 가입해서 지금 안 된다라는 말씀이 있어서 요 신규 가입해서 한번 저도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신규 가입을 했고 그리고 아까 분석했던 결과를 가지고 올게요. AI 슬라이드 버튼 눌러서 AI 슬라이드로 왔고 네, 이렇게요. 그 어, 아마 안 되시는 분들은 아마 제 생각에는 그 새로 가입했을 때 안 되는 문제는 아마 뭔가 뭐 조작하는 과정에서 이게 사실 무료 버전이다 보니까 하루에 한 개밖에 안 될 정도로 크레딧이 좀 빡빡하거든요. 그래서 뭐 입력하는 과정에서 크레딧이 좀 소모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정도 기다리면은 어째가 슬라이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새로운 계정으로 또 하나 그 젠스파크에 가입해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젠스파크 아이디가 3개 있거든요. 지금 방금 가입한 것까지. 그래서 유료 모델을 쓰고 있기도 하고 저는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무료 모델로 테스트를 다 해봤고 그리고 방금 새로 가입해서 또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여러분들 무료 버전도 슬라이드 만드는데 큰 문제가 없다. 대신에 크레딧이 소모될 수 있으니까 내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경우는 크레딧이 없기 때문에 안 만들어질 수 있지만 다음 날 하시면 또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당장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젠스파크에 남는 지메일 계정으로 하나 가입해 주셔도 돼요. 그리고 만들어진 결과물 PPT 슬라이드 만들어진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은 어쨌건 바나나 품질 데이터 분석을 돌렸는데 사실 발표에 써도 전혀 문제 없을 정도로 깔끔하게 슬라이드 만들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계속 만들어질 건데 일단은 중간중간 과정 보시라고 넣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던지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요. 여러분들 불필요한 시간 쓰지 마세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의 세대는 LLM 세대라 AI를 얼마나 테크닉을,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불필요한 거는 AI한테 던져야 되거든요. 특히 PPT 만드는 것들은 정말 불필요한 테크닉이라 이 친구들한테 던져서 어쨌건 단일 시간 내가 차라리 더 인사이트 분석을 하는 게 좋지 PPT를 직접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게 하다못해 클라우드로 PPT를 만들어도 괜찮고 지금 젠스파크를 이용해서 만들어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또 안 되시는 거 있으면 바로바로 알려주세요. 지금 확인해 보니까 이거 바로 젠스파크로 PPT 만든 사례가 있었는데요. 한 15페이지 정도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젠스파크 판단했을 때. 그런데 7페이지까지 만들고 나서부터는 그 크레딧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건 무료 버전에 주는 거의 한계는 PPT의 슬라이드의 개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젠스파크한테 명령할 때 7페이지 안쪽으로 만들어 줘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드는 것, 제가 제 컴에서 돌아가는 것도 지금 페이지가 그래도 꽤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생각보다 그 PPT로 들어가는 것이 이미지가 들어가는 게 워낙 크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넣는 과정에서 크레딧을 많이 소모를 하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지의 밀도에 따라서 크레딧이 소모하는 과정이 좀 다를 수 있겠다. 라고 코멘트 남기겠습니다.
박하죠. 크레딧을 쓰는 게.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젠스파크를 그래서 여러 개의 계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해보니까 거의 뭐 한 번에 딱 그 되지 않는 이상은 결국에는 유료를 쓰던가 아니면은 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가입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그 젠스파크를 여러분들 알려드리고 싶었던 건 뭐냐면 말 그대로 테크닉이에요. 불필요한 거 소모하지 말아라. 그래서 계정을 두 개, 세 개를 만들어서 써도 괜찮으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의 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몫이고 어차피 한두 달 내로 클라우드가 파워포인트에 지원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파워포인트를 똑같이 파워포인트를 실행을 하고 오른쪽에 클라우드 로그인을 한 다음에 클라우드에서 파워포인트 만들어줘. 내가 만들고 싶은 내용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해서 애초에 클라우드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만 호출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방법론적으로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크레딧이 없어서 못 하시는 분들 절반, 크레딧이 있어서 저처럼 이렇게 한번 돌려보신 분들이 뭐 절반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쉽게 해결하면 된다가 이제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애초에 이 특강의 제목 자체가 AI 사고력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데이터셋을 캐글에서 하건 혹은 정부 포털에서 하건 아니면 미국의 주 정부 포털을 가던 오픈 데이터를 구하는 건 정말 어렵지가 않고 심지어 GPT 있죠. GPT가 됐건 클라우드가 됐건 오픈 소스로 물어봐도 돼요. 나 지금 어떤 비전과 목표가 있는데 내가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니라고 하면 찾아주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찾아진 데이터를 그 EDA, 어떤 탐색적 분석을 하는 거에 있어서 LLM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LLM이 워낙 분석을 잘해줘서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적인 분석 혹은 수치적인 해석 이런 거는 LLM이 끝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나만의 인사이트를 뭘 보여줄지가 핵심이에요. 그래서 별거 아닌데 아까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시각화를 잘하지? 박스 플러스라니까 좀 더 좋구나. 근데 박스 플러스로 하면 분포가 안 보이잖아. 아, 이거를 바이올린 그래프라는 거 하는 새로운 방법론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처럼 시각화라는 것도 나의 비전이 될 수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데이터를 상관관계를 플로팅을 했는데 근데 차원을 세 개로 보는 아까 그 사례 있었잖아요. 그 속에 카운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상관관계, 내가 중학교 때 배운 과정이 상관관계가 있었는데 내가 하나의 차원을 더 넣어서 색을 달리함으로써 3차원 그래프를 내가 상관관계를 제시해봤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영재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은 남학생들 아까 사례 보여드린 것처럼 야구를 좋아하는 학생인데 혹은 축구도 상관없죠. 탁구도 상관이 없습니다. 좋아하는 운동에서 얼마든지 많은 수많은 통계가 나오고 그 통계를 지원하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서 해석을 하고 통계를 보고 분포를 내가 해석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은 히팅 포인트를 찾을 수가 있는지를 통계적으로 사출한 것도 여러분들 영재성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금융 정보를 똑같은 바나나 퀄리티처럼 내가 학생들의 공부 시간 이런 것들을 이런 경제적, 금융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단지 분석하는 게 아니고 솔루션을 내는 것들. 어떻게 하면 양질에 있는 좋은 바나나를 머신러닝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 아니면은 내가 공부와 운동과 그리고 사교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황금 비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컨텐츠가 될 거고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어떤 컨텐츠로 어떻게 만들어서 나를 어필할 수 있느냐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평생에 딱 한 번 정도 이런 분석은 여러분들 평생에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딱 한 번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거는 입시할 때 여러분들이 고입이 될 때건 혹은 대입이 될 때건 이런 정말 괜찮은 분석 기법 하나가 있으면 바로 이게 여러분들의 메인 킬러 컨텐츠가 되는 거고 이 하나 때문에 면접의 당락이 결정되니까 질 좋은 연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뭐 만약에 여기까지 하고 수업은 끝났는데요. 혹시나 질의가 있으신 분들 남아서 있어 주시면 질의는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특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